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반더베이크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전술적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맨유가 반더베이크를 활용하기 위해 가져갈 수 있는 전술 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시즌 반더베이크는 솔샤르 감독의 계획에서 제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A컵이나 리그컵처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경기에서는 선발로 활용될 때가 많았지만 리그만 놓고 보면 29라운드까지 반더베이크가 선발로 나온 경기는 단 2경기뿐이었고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는 단 1경기뿐이었습니다. 출전 시간을 봐도 이번 시즌 반더베이크는 리그에서 311분밖에 뛰지 못했는데요. 반더베이크가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거액의 이적료로 영입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까지는 굉장히 아쉬운 활약이라고 할 수 있고, 반더베이크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한 시즌 만에 반더베이크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반더베이크가 맨유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프레드, 맥토미니, 마티치, 포그바에게 밀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 반더베이크는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뛰어주는 선수지만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에는 서투는 선수입니다. 특히 수비적인 부분이 부족한 포그바가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에 출전한다면 나머지 한 자리는 수비적으로 중요해지는 만큼 반더베이크는 솔샤르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반더베이크보다 좀 더 수비적으로 뛰어난 프레드, 맥토미니, 마티치 같은 선수들이 반더베이크보다 먼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한편 포그바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도 반더베이크는 포그바를 대신해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포그바는 기본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전방으로 볼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더베이크가 포그바처럼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에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더베이크는 볼을 잡았을 때 포그바처럼 상대의 압박을 유연하게 벗어날 수 있는 개인기를 갖춘 선수가 아니었고 전방으로 정확하게 볼을 전달할 수 있는 패스 능력 또한 훌륭하다고 할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마티치, 프레드, 맥토미니가 반더베이크보다 안정적인 볼 전개 능력을 보여주면서 솔샤르 감독은 포그바가 없을 때 맥토미니와 프레드 혹은 마티치와 프레드 조합으로 중원을 구성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더베이크는 포그바의 짝으로 출전하기에는 수비력이 부족하고 포그바의 자리에 출전하기에는 볼을 다루는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원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반더베이크가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더베이크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경쟁해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맨유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플레이메이킹에 능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타를 제외하면 레시포드, 제임스, 마샬, 그린우드, 카바니까지 맨유는 공격진에 배치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에 좀 더 강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맨유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어야 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정확한 패스 능력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실제로 맨유 경기를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향해서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반더베이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서 좋은 패스를 만드는 데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더베이크는 패스를 보내주기보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좋은 공간을 찾아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훌륭한 선수인데요. 결과적으로 반더베이크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을 때 맨유의 공격진은 모든 선수가 침투하는 플레이에 강점 있는 선수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는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전달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샤르 감독은 반더베이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맨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체력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모든 경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반더베이크가 경기에 나오기 힘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맨유가 치른 29경기에 모두 출장했고 28경기를 선발로 나왔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의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반더베이크가 경기에 출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4-2-3-1 전형을 사용할 때 중원에서 반더베이크를 기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맨유는 반더베이크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이 4-3-1-2 전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4-3-1-2 전형을 사용하면 미드필더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반더베이크를 기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전술적으로도 반더베이크를 좀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맨유는 반더베이크를 4-3-1-2 전형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4-2-3-1 전형에서는 반더베이크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될 때 플레이메이킹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반더베이크가 4-3-1-2 전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된다면 후방에 있던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시즌 동안 맨유는 4-3-1-2 전형을 사용할 때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전형을 만들 때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번 시즌 맨유는 4-3-1-2 전형을 사용하면서 반더베이크를 공격형 미드필더, 포그바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포그바가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후방에 위치하고 전방에는 반더베이크와 포그바가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4-3-1-2 전형에서는 반더베이크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할 수도 있습니다. 4-2-3-1 전형에서는 반더베이크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될 때 반더베이크가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 중원에 선수가 부족해질 위험성이 있는데요. 반면에 4-3-1-2 전형에서는 구조적으로 측면 지역의 선수가 부족한 만큼 좌우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반더베이크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을 때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측면 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를 봐도 맨유가 4-3-1-2 전형에서 반더베이크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반더베이크가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배치되는 전형이었는데요. 여기서 반더베이크는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빠르게 측면으로 움직여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4-3-1-2 전형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은 측면 지역의 선수가 부족한 만큼 공격 상황에서 좌우 풀백의 공격력이 중요해지는데 공격적으로 강점을 가진 루크쇼에 비해서 원비사카는 공격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맨유가 4-3-1-2 전형을 사용한다면 오른쪽 공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4-3-1-2 전형을 사용하게 된다면 공격을 전개할 때 루크쇼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원비사카는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3백을 형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톱의 오른쪽 공격수를 제임스처럼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로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반더베이크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동시에 좌우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맨유의 경기를 봐도 루크쇼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반면에 원비사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보다 중앙으로 움직여서 3백을 만드는 장면이 많습니다. 한편 4-2-3-1 전형을 사용했을 때 좌우 측면에 마타처럼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강한 선수가 배치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반더베이크를 기용할 수 있습니다. 반더베이크의 침투 능력을 활용해서 측면에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반더베이크가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상대팀 측면 수비수가 반더베이크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측면 공격수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서 중앙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맨유는 기본적으로 반더베이크가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침투 능력, 그리고 폭넓은 활동 반경과 수준 높은 활동량까지 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폭넓게 갖춘 선수라서 반더베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맨유가 리그에서 4위 첼시와 승점 차이가 6점밖에 나지 않는 만큼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반더베이크를 활용하기 위한 전술을 실험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더베이크가 팀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유는 반더베이크를 위한 전술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반더베이크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 입장에서도 거액의 이적료를 영입한 반더베이크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솔샤르 감독이 반더베이크를 활용한 전술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반더베이크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반더베이크가 맨유의 축구에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